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중국 증시가 2.8%, 일본 증시도 1% 이상 빠지는 등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오늘 대체로 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코스닥은 선방했다는 느낌을 확실히 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숨을 고르며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꿋꿋하게 다시 550선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제자리 걸음했다고 치더라도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로 선방했다 느낌이 확연히 드시죠. 자, 국내 증시 오늘 한국 증시가 이렇게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경제 정책 기대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기관 벌써 열흘째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팔았거든요. 벌써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언제쯤이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다소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이랬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자,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고 종목 상담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한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이고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7시 반부터 종목 상담은 시작이 되지만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저희가 접수를 해둘 테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목요일의 감독님은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강의 앞서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아쉬웠죠. 하지만 뭔가 좀 아쉬움을 주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최은정 앵커가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분위기는 나름 아시아 증시치고는 선방을 했는 모습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외국인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추경 예산을 발표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향됐다는 점을 악재로 조금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290억 정도로 하향 수치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에도 조금 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된다고 밖에 볼 수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추경 예산안 자체가 10조를 확실히 넘는 예산안이 좀 발표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좀 안기겠고, 외국인이 돌아오려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일본보다 더 높은 경제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둘 중에 어디라도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베노믹스가 조금 더 세지 않았나.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실천이겠죠. 근해노믹스 자체가 얼마만큼 셀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같은 경우에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부양 관련주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투신권이 매수를 했다는 거고 나머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 말 그대로 전체 군단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국가 지자체에서 많은 매수량이 들어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지 업종에 가장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지 업종 그리고 대형주에 대해서 가장 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 관련주를 내일 꼭 사야 될까? 아니죠. 일단은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타이밍에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타이밍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로 대표님의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승승장구 의약품 업종 이유 있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생기네요.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챕터 2-5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요? 바로 의약품, 제약업종, 바이오업종이라고 특히 행하는 그 업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신고가도 많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업황 자체가 변했는지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글로벌 제약업종에 대해서 지금 업황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지금 글로벌 업황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가 먼저 뜨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일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선두주자 자리에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약에 대해서 개발이 지금은 제한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제한이 됐냐? 많은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스마트폰을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LTE가 나오기 전에 3G가 나오고 LTE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신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더 이상의 신약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자리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과도기적 성격이 조금 강한 게 바로 의약업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만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신약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포춘지에서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혹시 앵커님 뭔지 아십니까? 21세기?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요? 네. 뭘까요? 피임약이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유식하시네요. 저 갑자기 질문하시면 당황하는데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제가. 귀가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왜 피임약일까?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일단 뭐 우주 탐사선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임약이 이유가 일단은 미국이죠.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1930년대를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바로 여성이었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으로 큰 고통도 안았고요. 거기에 출산이라는 그런 부담감까지 안고 있었지만 피임약을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바로 여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미국의 산화제한 운동가였던 마거릿 생어라는 분이 피임약 개발에 일생평생을 바쳤습니다. 바치면서 산화 제한 운동을 확산을 시켰고요. 이런 분위기를 타서 피임약이 1950년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1960년대부터 산화 제한 운동이 또다시 불면서 히피족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 분위기상 피임약이 최고의 발명품, 그리고 현재 뭐 우리가 슈퍼맘, 슈퍼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캐리어우먼들도 어떻게 보면 피임약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업종 하나가 큰 약이, 획기적인 약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계량 신약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제네릭을 한다는 거죠. 피임약이 지금 한 회사의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의 제품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대형 품목에 대해서 특허 만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신약 같은 경우에는 특허 기간이 상당히 길죠. 특허 기간이 긴 동안 우리는 계량 신약은 만들 수가 있겠지만 제네릭, 그만큼 복사포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세다.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계량 신약, 복합제제 등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지금 제약업종이라는 거죠. 제네릭은 우리가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피본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같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내 제약 업황이 왜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적어봤는데요.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국내 제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후진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약 업종은 워낙 선진국 쪽에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만큼 신약을 발표하고 특허를 등록을 시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연구비만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을 많이 개발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30% 비중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개발 능력은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왔다.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네릭을 한 시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맞죠? 복사를 잘해서 똑같이 만들어낸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능력이죠.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국내 제약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대신에 마케팅적인 측면에는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제약업종의 업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의 신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물질에 대한 새 효능을 의약품으로 만들어 제조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신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돈도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약이 성공을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실패를 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위험 부담이 조금 크다는 것도 단점이 조금 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넘어가면요. 계량 신약이 있는데요.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니면 종군당 같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계량 신약은 말 그대로 신약의 특허 만료 전에 기존 의약을 변형시켜 의약품으로 만들어 제조 승인을 받는 제품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에 성분이나 함유량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어떻게 투약 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화시켜서 만드는 게 계량 신약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네릭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사폰. 그리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만큼 특허가 다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약품 그리고 성분, 함유량까지 똑같이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임상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적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예전에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요. 신약을 맨 처음에 했던 게 바로 SK 케미칼에서 신약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나왔다는 말은 상당히 늦은 시기였죠. 그만큼 벌써 해외에서는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네릭과 계량 신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신약을 하기에는 사실상 연구비나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시장의 분위기를 꼭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넘어가서 신약, 계량 신약, 그리고 제네릭 비교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신물질 신약이라고 하죠. 이게 신약이라고 하는데 효능 검사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독성 시험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임상 실험은 1스텝, 2스텝까지 이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성 시험도 3단계로 해야 되고 대신 개발 기간 같은 경우에도 오래 걸립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상당히 오래 걸리죠. 우리가 대신 또 한계로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돈은 많이 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에 개발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국적 회사죠. 바로 화이자 같은 데서는 뭐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화이자가 가장 크게 개발했던 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21세기의 발명품인가요? 그거는 비아그라를 개발했는데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도 뒷담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비아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약 개발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화이자 회사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원래는 고혈압에 대한 고혈압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약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연구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었죠. 하지만 부작용이 가장 심했던 게 또 고혈압을 낮추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거기 임상실험에서 그 약을 복용했던 사람이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일으켰던 게 바로 발기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특허를 시켜야겠다 해서 넘어갔던 게 바로 비아그라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비아그라 자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시중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다 계량 신약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량 신약은 어떤 거고 신약은 어떤 거다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효능 검사는 분명히 합니다. 효능 검사는 하고요. 대신 독성 시험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하죠. 그래서 변화된 부분만 독성 실험을 하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도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하고요. 그만큼 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훨씬 신약보다는 적게 들고 대신 개발 기간도 훨씬 짧게 됩니다. 근간 자체는 대부분 다 신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게 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만 하죠. 그만큼 똑같은 약품을 사용했는지 그 테스트만 거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 기간은 어차피 2년에서 3년이면 완성이 된다. 그만큼 돈도 적게 들고 대신에 연구 기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돈도 좀 나오는데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몇 조죠? 그냥 천 원으로만 잡아도 지금 5천억이죠. 5천억에서 1조 가량이 드는 게 바로 신약 개발이고요. 대신에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네릭 같은 경우에 더욱더 줄어들고요. 독점 기간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개발만 되면 로또 맞는 거나 똑같이 그냥 대박이 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물질 특허도 20년 그리고 20년인데 대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신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라고 했죠. 기본이라면 계량 신약은 변형을 시켰던 겁니다.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특허 분쟁뿐만이 아니라 과다 경쟁이 된다는 거죠. 복사만 하면 되니까 모든 회사에서 복사를 하겠죠. 지금 비아그라가 시중에 나오는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죠. 또 가장 그리고 지금까지 매출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약이 바로 아스피린이거든요. 아스피린은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네릭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가도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자체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휴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 자체가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전망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신약 자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발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년, 15년이 걸리는 게 바로 신약 개발이고요. 선진국으로부터 벌써 신약에 대한 과도기적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맞죠?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제네릭 시장이 연평균 12%에서 13%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단가가 낮은 약으로 처방을 해줘야 되죠.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적인 과도기적 성격이기 때문에 또 제네릭 시장도 성장이 되고 가고 있는 분위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계량신약 개발을 위해 보건당국에서 정책을 수립까지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세금 우대를 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량신약에 대해서 세금 우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했었죠. 뭐냐면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그 부분에 있었죠. 지금 자, R&D를 지원합니다. R&D가 뭔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R&D는 그 말 그대로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인데 10%, 20% 하고요. 10%를 예전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구를 할 때 신약, 계량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제네릭을 생산할 때 10%의 연구비를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지금은 20%와 30%까지 지원을 해주죠. 보건당국에서 왜 이렇게 계량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제네릭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 세계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자체가 그쪽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작년만 예를 들어서도 약가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탁업종이었던 지금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우리는 올라갈 때 이거는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기계적인 기술적인 반등이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되돌림 현상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지금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제약업종이라든지 의약품 자체가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고평가 논란 자체는 곧 사라진다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같이 한번 종목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R&D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미약품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주가 추이는 계속 우상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 자체가요. 짧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게 바로 2012년입니다. 2012년 10월 달이죠. 2012년 10월 달에 한창 우리는 약가 인하라는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수급력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제약업종이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보고는 많았지만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돈입니다.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어왔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가 마지막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R&D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R&D 투자 자체가 국가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부담 없이 투자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년에서 3년 안에 결과치가 나오는 계량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제네릭 쪽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의 매출을 보지 마시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매출을 보시라는 거죠. 또 다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다 지금 제약업종들이 날아가는 차트입니다. 종근당이라는 기업인데요. 종근당은 좀 익숙한 종목군이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종근당은 3분기까지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황이 똑같은 애들까지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종군당이 R&D라든지 아니면 계량신약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은 실적으로 안 나오겠지만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 신약을 개발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계량신약도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에 왜 열광을 했었습니까? 바로 임상실험에 들어간다는 뉴스만 보고도 열광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종군당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약품 같은 곳은 지금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곧 수익이 나오는 종목군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당연히 매수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제약업종을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큰 종목들 위주로 시청자분들이 조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약업종 말고요. 조금 큰 종목군들을 하는 게 좀 좋으신데요. 또 이거는 LG생명과학인데 LG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고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그렇게 급등 차트도 아니고요. 그냥 보시면 121선을 따라서 행보를 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종목군들이다. 그만큼 제가 왜 제약업종에 대항주를 하라고 하면 우리도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메이커를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약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형주 쪽에 약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형주 쪽에 약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대형주 쪽에 약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죠. 저도 오늘 약을 먹고 왔습니다. 대웅제약이라는 회사 거를 먹고 왔는데요. 대웅제약도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살 때는 제약업종은 꼭 대형주를 사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R&D 투자라고 하는 계량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네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우리가 글로벌 상황에 맞춰서 산다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상로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 오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그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인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에서스 파마. 에스텍 파마. 예, 예. 예, 매수가와 비중 먼저 여쭤볼게요. 19,450원에 15%. 19,450원에 15%요? 예, 예. 지금 수익 구간이신군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오늘 정보 좀 찍고 내려왔는데 예. 치고 갈 힘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가 3월 한 4일? 아, 이번 달 초반쯤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정고점을 넘어서 이 주가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혹시 정하신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먼저 할 때는 예. 21,500원 매도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더 올랐는데. 아, 21,500원이요? 예. 올랐는데 이제 심장이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쯤 갈까 싶어서 그거 좀 매도 타이밍 잡아주세요. 에스텍 파마 말고 다른 종목들도 혹시 포트에 있으신가요? 예. 그 종목들은 어떻게 다 수익 내고 있어요? 성우 하이텍은 괜찮고. 예. LG전자는 뭘 먹었어요? LG전자도 그래도 뭐 우량한 종목이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주식 투자하신 지가 조금 오래되셨나 봐요. 예, 조금 뒤. 예, 또 다른 고수님께서 전화를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스텍 파마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예, 예. 예,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우 대표님. 네, 참, 시청자분들하고 저희는 짜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방송은 아닌데, 곧장 또, 이때까지 제네릭을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텍 파마, 예, 파마 업체는 아니고, 보시면, 원료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를 조기에 개발해 제약사에 공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제약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원료를 복사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 현재 업황과 상당히 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은 더욱더 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같이 시청자분하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좀 보면 지금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고, 앞서서 오늘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볼 때 지금 문의하신 시청자님 잘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갭이 있죠. 조그만 갭이 한 개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또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돋지 모양이 또 있죠. 이 가격은 뭐냐면 이 가격 밑으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조금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가격이 바로 시청자님이 사셨던 19,500원입니다. 그럼 19,500원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극히 제가 볼 때는 없고, 여기에서 20일선 등락 자체를 두 번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하하호호 할 날만 남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까지 조금 홀딩을 해보시고요. 약간 25,000원까지는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23,000원에서 절반 매도를 꼭 하십시오. 절반 매도하시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본전이었던 가격대까지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업황 자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텍 파마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대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테지만 혹시나 그 가격까지 온다면 그 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보자. 목표가는요, 많게는 25,000원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에스텍 파마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결이 되셨어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 얼마에 사셨어요? 11,050원. 11,050원. 오늘 종가네요? 예, 80%. 80%. 시청자님 혹시 오늘 사셨습니까? 아니, 한 일주일 전에 동시효과 냈는데, 예. 떨어지면서 잡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동안 조금 불안하셨을 것 같고. 아니, 글쎄, 그래서. 예. 지금 이상로 대표께서 저한테 마구마구 막 눈빛을 보내시는 게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잠시만 바꿔드릴게요. 예. 예, 혹시 시청자님 휴대폰을 삼성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걸 사셨네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예. 시청자님,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점을 예. 좀 풀어드릴까요? 저기 그 목표가를 13,5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목표가 전망하고요. 예. 매도를 그때쯤 하면 되나? 그러세요. 이 종목은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예, 예.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어주세요. 예, 예, 지금 진단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 AP 시스템 맞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어느 납품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시설 장비 업체입니다. 우리가 시설 장비 업체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완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어때 하겠어요? 당연히 제품이 많이 팔려야겠죠. 그래야지 얘들은 올라갈 수가 있겠고 대신에 시설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구조죠. 그러면 납품만 하면 무조건 영업이익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었냐? 바로 아몰레드 라인 자체가 바뀌었다는 루머도 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원래는 한 라인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인 자체가 납품을 못했어요. 다른 업체에 넘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치.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보고서도 안 좋은 모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종의 회귀현상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제가 13,000원까지 올라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또 갭을 또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보면 제가 화면을 앞으로 좀 TV 앞으로 좀 오셔서 보세요. TV 앞으로 좀 오셔서 좀 크게 보셔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갭이 또 발생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상에 지금 12,000원 가기 전에 한번 쉬는 자리가 또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어떤 선이냐? 바로 지금 121선이죠. 지금 주봉상의 121선입니다. 주봉상에. 그 부분 자체가 그만큼 저항 구간의 움직임이 되자마자 지금 윗꼬리가 많이 생기는데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손바뀜이 지금은 조금 긍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바뀜이었냐? 바로 연기금의 손바뀜.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다가 시청자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클릭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클릭을 잘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익권이잖아요. 어차피 이익권이니까 이때 12,000원을 돌파를 할 때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고 난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요거에 나와 있는 거래량보다는 높게 올라가야지 돌파를 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 잘 보세요. 거래량이 분명히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 돌파를 할 수 있지. 거래량이 만약에 적다고 하면 그때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자. 그 부분만 주의를 하고 나면 12,000원 다음에 13,000원까지도 시간은 걸릴지언정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12,000원 잡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AP 시스템 맞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바이오랜드 풀어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325번님께서 바이오랜드를 16,950원에 비중 40%로 들어가셨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를 여쭤보셨네요. 예,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에 의약품, 화장품, 뭐 이런 생물 소재, 뭐 의약품 쪽에 들어가는 에스텍 파마처럼 그런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랜드랑 가장 연관 있는 종목은 이현제약이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같이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죠. 지금 같이 우리가 주가 추이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이 근데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제약업종이라든지 의료약품 업종에 관련된 업종들이죠. 주봉상으로 먼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밑에 거래량을 딱 보시면 딱 한마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대에 분포가 되어 있냐면 가격대가 보면 지금 8,000원대거든요. 8,000원대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올라갈 때마다 위에 뭡니까? 윗꼬리죠. 윗꼬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아, 손바뀜이고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고 있구나. 대신 그렇게 크게는 안 했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가 되겠죠. 하지만 또 이 시점에서는 윗꼬리는 많이 달리고 변동폭은 크지만 거래량은 또 많이 안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보유를 그대로 잔존한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냐? 저는 조금 더 간다고 보고요. 대신 지금 자리에서 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박수권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도 조금 높아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요 선이죠. 위에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인 지금 가격 단가가 얼마였었죠? 16,950원이에요. 예. 예, 40% 비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16,950원 자리는 그렇게 뭐 조바심은 안 돼도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자체의 손절가만 좀 정해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은 하되 대신 15,000원이 안 깨지면 그때는 무조건 조금 들고 가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랜드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달라고 해주신 분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15만 5천 원에 사셨으면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50% 들어가셨습니다. 3227님께서 주셨고요. 예, NC소프트 조금 우울한 종목이죠. 우울한 종목인데 뭐 가격대가 좋습니다. 15만 5천 원이니까 가격대 좋습니다. 지금 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까요? 그만큼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4월달 되면 야구가 시작하죠. 예. 야구가 한다는 거예요. 야구. 왜 NC소프트랑 야구랑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죠. NC다이노스. 요번에 그러면 지금 보면 벌써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려갔던 모습이고 대신 하방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이죠. 뭐냐? 박수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조금 없습니다.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자. 대신 단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야구에 대해서 호재거리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2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높게는 잡지 마세요.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고 가격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18만원 선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선까지는 야구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한 6월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하단 지금 보자. 예, 14만원까지는 열어 놓으시고요. 대신 상단은 18만원 박스권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아차 볼게요. 기아차 역시 오늘 종가로 사신 분이신 것 같아요. 56,100원에 10%. 언제쯤 수익이 날까요? 하셨는데 자동차주 다시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죠? 예. 예, 기아차. 예. 기아차가 예전에는 기아 차미네이터였는데 지금은 그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에 빠졌습니다. 예, 그만큼 파란 용광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빈말이고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 하는데 밸류에이션 펄을 상대적인 펄을 한번 보면 지금 한 7배 정도가 나오고요. 대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11배입니다. 그리고 혼다는 12배. 그러면 우리가 기아차에 대해서 큰 매력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매력은 조금 보이지 않는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고 추세 자체는 벌써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런 시점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가격대를 한번 짚어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은 판매는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판매는 잘 되고 있고 그런 자리를 본다면 현재 자리에서 6만 원까지는 한번 보시되 그 이상은 조금 무리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하단으로 내려가서 5만 5천 원이 깨진다면 5만 5천 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작은 박스권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려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하락폭이 심해서 이 종목 문의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삼성중공업 봐드릴게요. 삼성중공업 저희가 기준으로 할 가격은 3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36,000원에 20% 오늘 많이 급락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예, 두 분께서 주셨는데 비슷한 가격대였거든요. 좀 예. 짧게 보겠습니다. 예, 36,000원 오늘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일단은 손절을 하고 나오시고 관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업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이에요. 그리고 중국이고 중국은 대신에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럽인데 유럽이 지금 저성장이죠. 유럽이 지금 범유럽권에서 경기 기대 지수가 90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이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를 뜻한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 자체가 경기 회복 그리고 유동성 측면 자체가 부각이 되어야지만 중공업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추가적으로 크게 갈 수 있다. 대신 수주면으로 보면 그래도 대우중공업이 낫지 삼성중공업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빨리 끊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자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큰 손실 아니시니까요. 일단 잘라내시고 추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함께해 주신 분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우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내일 이 시간에는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할 겁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